의원총회를 어디서 열 건가의 장소를 계속 바꿨다. 네. 근데 이것이 계엄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네, 의도적 네. 행위냐. 네. 이거 불법이라는 건 너도 알았을 거 아니냐. 근데 명백히 불법이면 그거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거 하나 하고 당신은 그때 아. 그 국회 안에 있었는데 있었죠. 왜 표결 안 했느냐. 이 네.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예. 불법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중립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여전히 반성이 없구나. 여전히 내란에 대한 뭐 향수 내지는 동조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건강하게 여당을 비판하는 이 견제적인 세력이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 힘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결국 친하게를 전부 다 몰아내고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겠다, 전 대표 쫓아내겠다는 것밖에 사실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딱 가버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당이 도대체 누가 남는 거예요? 이 당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재판부에 하는 행동들이 예. 우리가 옛날에는 믿어줬는데 그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가면은 위헌 날 가능성이 많아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오늘은 아주 든든하게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 말이죠. 오늘은 저희 패널 분의 한 팬분이 아주 소중하게 떡을 아침에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셔서 그 절편이죠. 아주 통통한 절편을 아주 맛있게 먹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읽어드리시고 그럴까요? 어느 분의 팬인지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뭐 자연스럽게 나오긴 할 텐데요. 네. 우리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욕바지 김종혁입니다. 야, 욕 받아도 요 정도 이 사랑을 정도면 뭐. 받으시면 진짜 요건 그 저희 제작진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또 그러니까. 여러 개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읽어주셔요. 그럴까요? 한번 어떻게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여기서 예. 네, 알겠습니다. BGM 깔아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르만 여의도 팬이자 김종혁님을 응원하는 시민입니다. 지난주 방송 중 김종혁 위원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왈칵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그럼에도 계속 출연하여 목소리를 내시겠다는 마음을 응원하고 싶어서 작은 마음을 보태어 봅니다. 정프로님, 최 부장님, 신혜원님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노영희, 신인규 이놈들. 그 얘기 없습니다. 예, 장난이고 여튼 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을 응원하는 한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 좀 봐주세요. 지원 아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지원 아버님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 받아보신 게 흔치 않죠? 뭐 흔치는 않죠. 그쵸? 근데 뭐 네. 저 응원해 주신 분들은 꽤 계시니까 그렇습니까? 되게 요새는 이렇게 좀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다들. 자기의 의사도 많이 표시하시고. 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계속 욕바지 하겠습니다. 네.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 저 울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울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도 오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영친이들은 뭐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입니다. 와, 뭐 댓글에 신인규 잘한다, 뭐 최고다 이런 참 많았는데 오는 건 없었습니다. 오는 건 없습니다. 말만 해 이 사람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 전에 쿠팡 얘기 좀 먼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려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개인 정보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지금 뭐 노출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실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 벌어졌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문 닫았을 사안이다. 이런 표현들도 나왔고, 어쨌든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는 거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과징금이 아직 뭐 당연히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최대 1조까지도 1조? 가능하다? 예.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한 네. 30조 원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네. 1조까지도 가능한 거죠. 아니 근데 쿠팡이 좀 너무한 게 예. 이렇게 잘 되고 매출 1위 업체잖아요. 근데 보안과 관련해서 쓰는 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0.02%밖에 네. 안 된대요.
이거는 좀 너무 이쪽에 네. 신경을 안 쓰고 너무 좀 등한시했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죠. 보안엔 이렇게 돈 덜 썼지만 이 사람 영입하는데 특히 뭐 정치권 뭐 공무원들 영입하는데 돈 많이 쓴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이 쿠팡이라는 회사에 보면 뭐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4급 네. 이상 뭐 이런 사람들 아마 조사된 게 있죠. 네, 올해 쿠팡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취업 심사 받은 4급 보좌관이 총 9명. 네. 네, 4급 이상 정부 출신 인사들도 9명이 쿠팡 혹은 쿠팡 계열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정부 출신 합쳐서 거의 한 20명 가량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안마다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공정위에서 문제가 된다. 네. 이제 전관 공정위원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뭐 사법부 출신 혹은 뭐 공무원 출신 혹은 뭐 국회 출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번에 이 이슈 터졌다 그럼 이 사람들 데려오고 또 저 어제 사람들 데려오고 이렇게 한 거죠? 김성열 최고위원이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국회 보좌관으로 있을 때 산자위 소속이었는데 산자위원장 딱 됐고 쿠팡 관련해서 이제 실사 갔더니 여기 있는 사람 내 보좌관 출신이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김범석 씨가 만든 거잖아요. 이게. 네. 근데 뭐 그때 당시에도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검은 머리 한국인이 외국인. 그러니까 네네. 검머외. 네. 국적은 뭐 외국이고 미국이고. 뭐 외모야 한국인이지만 예.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그냥 그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김범석 씨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는 다 물러났다 하지만 해외 법인에서 다 총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필요할 때마다 국회라든가 뭐 다른 감시 조사 기관으로부터의 출석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 다 회피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여기 그 신문사에 있을 때 네네네. 신문사에서 제가 마케팅 본부장을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쿠팡 내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기업 문화 자체가 굉장히 뭐 제가 이렇게 표현 너무 좀 그 어떤 특정 기업에서 네. 얘기하면 그렇지만 산재 사고 엄청나게 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네네네. 죽고 네. 수천 명이 뭐 산재 신고를 하고 네. 이럴 정도인데 이 굉장히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착취적 기업이다라는 식의 그런 비판들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네요. 결국은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치면 노동자들이 다치면 노동자들이 안 다치게 하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야 국회에서 누구 로비. 데려와 로비해 이렇게 하면 물론 돈은 훨씬 덜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제 자본의 이동이 워낙 용이해지니까 뭐 본사는 저 어디 뭐 싱가포르든 어디 뭐 유럽 국가든 아니 두바이든 이런 데다 놓고 막상 사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이런 경우들이 앞으로 아마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근에도 이제 쿠팡 관련돼서 사건을 덮어줬다라는 그 부천지청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지금 쿠팡이라는 기업이 플랫폼 기업을 유지해 오면서 결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막대하게 내는 기업 구조거든요.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막중한 책임은 완전히 등한시하면서 이런 대형 사고를 터트린 거기 때문에 네. 전 책임이 너무 막중하고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을 해서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뭐 형사처벌 몇 명 받고 끝나는 걸로는 절대 안 고쳐지고요. 네. 기업이 좋아하는 거 그걸 뺏을 수 있는 제재가 있어야 전 이게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하면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2016년도에도 이제 이런 종류의 그 보안 사고도 이제 있었을 때 그때 집단 소송을 그때 했었었는데 1인당 10만 원씩 돈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 가지고는 뭐 정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지만 그거에 참 그래도 시금석이 되는 그런 판결이다 이제 이런 얘기는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정말 크고 작은 이런 종류의 사고가 많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진짜 외국처럼 뭔가 아주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쿠팡 소송은 진짜 좀 저희가 집단적으로 네, 해서라도 네, 네. 좀 금액을 많이 좀
인정을 해줘서 이런 회사가 물론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는 이 부분을 조금 고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저도 보태면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액수도 늘려야 되는 거고 집단 소송하기가 되게 번거롭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또 뭐 네. 패소했을 때 뭐 패소 비용 물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결함들이 있어서 집단적으로 소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전 차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랑 집단 소송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좀 보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쿠팡은 참 애매한 게 이렇게 이제 한참 뭐 한두 달도 뭐 못 갈 가능성도 매우 크지만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됐을 때는 좀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갖고 하다가. 예, 하다가도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쿠팡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온라인 저 쇼핑몰 플랫폼이 뭐 있습니까? 뭐 네이버 쇼핑 정도가 그래도 좀 큰데 경쟁할 만한 데고 나머지는 거의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라 독점이죠. 다시 또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갈팡이라는 말이 갈팡이 많이 뭐예요? 나오네요. 쿠팡에서 갈아탄다. 갈아타기. 그다음에 탈팡, 탈팡. 쿠팡에서 탈퇴하는. 탈퇴한다 이런 네. 건데 갈팡 탈팡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고민한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도 당장 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문제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바로 이제 뭐 중국 쪽으로 이거를 옮겨가기 위해서 중국 뭐 직원들이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의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그쪽으로 다 자료 다 넘겨가지고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조사한 내용을 막 가지고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좀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노사 문제 같은 것들 이게 네. 이제 오랫동안 그 뭐랄까 법도 새로 만들어지고 뭐 그 규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플랫폼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들의 정보를 가지고서 떼돈을 다른 벌고 있는 거예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제 공짜로 한다 그러고 그거는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보면 카카오 택시 처음에는 뭐 처음에 다 무료로 공짜로 하다가 유입시키려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맞아요. 쭉 한 다음에 나머지 업자들 다 붕괴되고 난 다음에는 그 가격을 계속 올리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국회도 그 좀 달라진 어떤 노동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네네네.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 유독 이제 독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아주 엄격하게 보긴 하는데 맞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시장 지배력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네, 될 것 맞아요. 같은데 또 기준을 또 뭘로 보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배민 같은 데가 이제 거의 독점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또 뭐 그 경쟁 상대를 뭘로 볼 거냐에 따라 또 독점이 아니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새롭게 바뀌는 환경에 맞는 법 개정 같은 것들이 그때그때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인물 추경호입니다. 네. 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릴 예정인데요. 일단 특검은 그거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를 가지고 방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계엄 선포되고 나서 의원들이 국회 혹은 이제 뭐 여의도로 모여들 당시에 홍철호 정무수석 통화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통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당사에서 뭐 본청, 당사에서 본청으로 수차례 변경을 해서 의도를 가지고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특검에서 최근에 확보한 진술 내용 하나가 좀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시점은 지난해 12월 19일, 그러니까 개헌 보름 뒤쯤이에요. 네. 추경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서 지인이랑 무슨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 지인이 추 원내대표한테 아유 요새 뭐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고생이 많지 않으세요?라고 안부를 물으니까 계엄이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회 한 관계자가 그 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래서 들은 내용을 카카오톡에 메모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지인들이 있는 카톡방에 야 추경호가 이렇게 얘기를 해라고 알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A 씨가 특검에 관련된 진술을 했는데 특검은 그거죠. 이게 당시 사태가 벌어지고 한참 뒤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듣자마자 이렇게 했다라는 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측의 반론은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허위이고 음해이다. 나는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수차례 일련의 사태의 발생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이다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실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진위 여부가 하나 이제 좀 따져야 되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 게 맞다면 이제 이 얘기를 이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느냐, 뭐 그 정도가 아마 이슈가 아닐까 싶긴 한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특검이 확보한 증거들에 따라서 이제 오늘 아마 영장 발부 여부는 좀 그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당일에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날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의원들에 대한 방해 행위 자체는 지금 결과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해를 통해 가지고 했지만은 아니 결국 뭐 해제 해결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방해하려고 했던 건지 아닌지 몰라도 실제 행위.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행위가 방해한 게 됐다. 아니 방해 행위를 통해 가지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 들어간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네.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선례는 없어서 상당히 좀 책임을 묻는 것이 좀 난항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당연히 영장 발부돼야 된다.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은 뭐냐면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이 영장 판사들이 4명 있는데 계속 지금 거의 영장 판사들 이름을 다 국민들이 외울 정도로 하나하나 지금 문제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하나의 또 변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자기네 그 당 사람들, 그러니까 당 의원들을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제 막 이러고 네네네.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했다는 증언이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나왔다는 게 특검 얘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상욱 의원이 어제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랑 얘기를 나눴는데 네. 그때 김상욱 의원은 이제 표결에 참석한 사람인데 자기도 그때 도대체가 무슨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었고 현실적으로 상황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아마도 다들 좀 헤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겠죠. 있어서 네. 지금 물론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도 다 영장 실질심사에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금 청원이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오늘 또 그 단식 투쟁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 영장 하시는 판사님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상욱 의원이 이제 어제 저희 방송에도 오긴 왔는데, 그렇구나. 예,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전부터, 그러니까 비상계엄 한참 전부터도 사실상 당대표 역할 비슷하게 했었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네.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늘 뭐 통화하면서 의견을 자주 나누는 사이다. 이 이야기가 얘기도 했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많이 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이게 진짜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건 사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정확하게 통화도 또 대통령이 많이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알았을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뭐 보기에는 확실히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김정혁 전 최고께서는 그러니까 쟁점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그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어디서 열 건가의 장소를 계속 바꿨다. 네. 근데 이것이 계엄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네. 의도적 행위냐, 네. 아니면 본인 말대로 자기가 그 공황 상태여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왔다 갔다 했던 건지를 이제 입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특검에서 주장하는 건 한독수하고 윤석열하고 통화하지 않았냐. 그리고 한독수를 통해서 이게 그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이거 통과시켰다는 얘기 듣지 않았냐. 그럼 이거 불법이라는 건 너도 알았을 거 아니냐. 근데 명백히 불법이면 그거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못 갔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때 그 국회 안에 있었는데 왜 있었죠. 표결 안 했느냐. 이 네.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아니, 이 사람이 그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된다라고 예를 들면 내가 누구 뺨을 때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폭행죄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진짜로 누구의 윤석열이나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상의를 해서 고의적으로 이 장소를 옮겼다라는 것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 보도된 걸로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모르죠. 뭐 특검이 지난번처럼 뭐
다른 증거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걸 제시하면서 의원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오라고 지시한 거는 그 그러니까 의도한 무관하게 방해한 행위라고는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결과가 그렇게 됐죠. 결과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왜냐면 제가 뺨 때릴 의도가 없어도 나도 모르게 뺨을 어떻게 때리게 됐으면 그 사람에 대한 뭐 상해 내지는 폭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와 무관하게 그의 행동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행위가 의원들의 투표 방해를 한 게 결과적으로 맞다면 그러면 그거는 처벌 받아야 되는 거 그거는 아닙니까? 아니죠. 그 법적으로는 아니 처벌되지 이게 않아요. 법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예. 행위를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네. 김종효 최고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고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범행에 대한 고의 범위를 지금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네. 그럼 범위는 어떻게 입증하느냐 예를 들어 누굴 사기를 칩니다. 사기일지 아닐지는 그 정황과 행위를 통해 가지고 추단되는 의사를 네.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야 뭐 당황했다라고 하지만은 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 전에 만약에 계엄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알았다거나 내지는 그 후에 지금 이런 식의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뭐 네. 계엄 잘 됐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그 범죄의 의사를 입증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데 네.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서 뭐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가 있는 건데 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과실범이에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고의가 없더라도 그 결과가 발생하면 나는 사실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는 고의범이에요. 음. 내가 인식이 있었고 그러려는 고의 하에 그런 행동을 했어야지만 이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플러스 의도가 두 개가 다 입증이 입증이 돼야 돼야 되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입증해야 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신동욱 의원이 그 당시에 네. 그 본회의장에 있다가 추경호 의원의 전화를 받고 본회의 해야 되는 바로 그 타임에 나갑니다. 그러면 신동욱 의원은 그 안에서 사실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 본회의장 안에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고 나가버렸잖아요. 예. 제가 알기에 안에 있지는 않았어요. 안에 있어요. 어쨌든 그 근처에 있었다고. 그 앞에 있었어요. 근데 네. 왜 나가게 됐는가?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 사람은 표결을 할 생각이 있었는가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반대가 또 있어요. 김영태 의원이 사실은 그 의원 여기 당사인가 뭐 어딘가 있다가 네. 원내대표실.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표결하려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는 네. 거예요. 다 된다면 그러면 완전히 반대로 크로스가 돼가지고 지금 둘이서 반대 행동을 사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각각의 행동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신동욱 의원하고 김영태 의원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되게 김영태 중요해요. 씨는 얘기를 했죠. 나는 뭐 방해받아서 표결을 그러니까, 안 한 건 아니다. 나는 네. 그냥 내 발로 가서 표결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바로 자기는 방해받아서 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왜 본인 혼자만 그렇게 그 타임에 딱 나와가지고 그걸 하러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특검에서 물어봤겠죠. 네, 그러니까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옛날에 뭐 비대위원장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입지가 있으니까 뭐 사실을 말할지 안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단순히 한 명이 나 부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증거로 아마 삼아가지고 이번에 특검이 이걸 증거를 냈었어야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있었느냐, 실제로 결과가 어떠냐 두 가지 측면이 그렇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이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김영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김재섭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방해를 받은 당사자는 국민의힘 의원인 우리가 될 텐데 우리는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뭐 저희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는 일단 국민의힘 일부가 그러니까 추경호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한 30명 정도 낸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바로는 전원 명의 아. 107명 전원 명의로 추경호는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해라는 것을 그래도 그걸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건 방해가 아니지 않냐라고 이건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논리인 것이고 이거를 계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 속에 군에서는 김용현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상민 국민의힘 국회에서는 추경호 이런 식의 이 내란이라는 큰 범죄 틀 안에서 보면 방해 행위라는 거 그리고 그걸 추경호 원내대표가 미리 알고 실행에 옮겼다라면은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 방해의 고의로 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나 그리고 좀 이상한 게 네. 김영태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은 방해는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네. 어쨌든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투표형에 참여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계엄 해제와 관련된 의결이 있었다는 거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그걸 하러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랑
의원들이랑도 비슷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아니 잠깐만.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왜 안 했냐는 거야. 다른 의원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원래 내가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면 난 표결에 참여했을 텐데 네. 나는 이걸 알고도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못했다는 건지 이 사람들은 그럼 기본적으로 만약에 당신이 알았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표결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였고 권리였을 텐데 왜 그걸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방해죄도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업무방해를 누가 서 깽판을 칩니다. 근데 누군가가 뭐 급한 물건 사야 될 수 있으니까 깽판은 치더라도 옆에 와서 물건 사서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업무방해 행위가 없는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방해행위라는 그 본질과 이 여러 가지 계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작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본다면은 전 방해행위로 충분히 이거는 의뢰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은 어차피 재판부가 재판부 내리는 건데 사법부 그 옆에서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네.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지금 107명이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행위가 나오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계속 저 그 추경호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니네는 내란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너희 당 해산하라고 요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잖아요. 그게 오히려 반발을 더 아니 불러일으키는 그러면 거고. 거기 있는 당 소속 의원들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무조건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다음에 우리를 해산시키겠다는 거지 네. 라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뭉칠 수밖에 사실 네. 없고 네. 실제 그랬든 안 그랬든 그런 방해는 없었다라는 말을 하게끔 만드는 사실 동인이 될 수도 있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게 다 가사 사실이라 해서 윤석열이나 그 한독수로부터 야 이거 막아줘 이런 식의 얘기를 받아서 추경호가 받았다 치자. 네네. 그래서 일부러 고의로 의총 장소를 막 바꿨다 쳐요. 예. 그러면 여기 밖에서 그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어디야 우왕좌왕했던 사람들은 가해자입니까? 국회의원들은 이 사람들 피해자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계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의총 장소를 자꾸 바뀐 데 그러니까 의해서 의원들은 피해 본 거 아니냐. 피해 본데 그러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당 대표는 네. 그 언론에다 메시지를 내면서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막겠습니다라는 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런 당에다가 추경호 씨가 구속된다고 해서 너희들은 다 내란당이야라고 몰아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아니, 그거는 그게 핵심이 예. 뭐냐면 예. 그렇다면 김용태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들어가서 네. 표결에 참여했냐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본다면 이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가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하게 되어야지만 사실은 피해자가 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가 예를 들면 김용태 씨나 김재섭 두 의원이 네. 예를 들어서 담을 넘어 들어왔다. 그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경찰이 있었던 거잖아요. 경찰이 막고 있었는데 담을 넘어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10명인가 8명인가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었잖아요. 담을 넘어 그건 그 필요가 사람들에 없었잖아요. 대해서는 아니 그리고 따져서 묻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네. 오로지 정보라는 게 오로지 추경호 의원으로부터만 받는 정보가 그렇죠. 유일한 정보고 그건 믿을 수 있는 아니잖아요. 정보라고 한다면 피해를 더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TV 화면이나 아니면 당시에 국회 안 사정 같은 것들이 거의 생중계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 정보들을 취합했을 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당장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빨리 가서 행동해야죠. 반대 표결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상식적 판단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거는 또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범죄가 됐냐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와 같이 행진해서 갔고 그다음에 네. 이거 계속 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담을 넘어오고 뭐 여러 가지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그때 우리도 그 얘기했어요. 야 민주당은 다 담 넘어온다는데 니들은 왜 못 오냐 빨리 와라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다 니들은 내란에 동조한 거고 비상계엄에 찬성했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몰아가는 것은 네. 쉽지 않고 아니, 그런 네. 논리를 몰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동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나머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왜 안 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네, 그건 아니에요. 뭐 저는 보시자고요. 본질적으로 결론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질지.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내란죄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인식을 갖고 행위를 한 것이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뭐 국회의원들을 피해자로 법리적으로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게 뭐 본질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팩트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신동욱 의원 위치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그러니까 안 했었다고 예, 그러죠? 추경호 의원과 통화할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뉴스 화면으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막 이렇게 통화에서 통화하면서 나오는 게 보였죠. 국회의장 안에 있었던 모습이 찍혔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물론 그 통화가 뭐 정확히 그 통화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국회 안에 있다가 혹시 통화를 받고 전화를 받고 나간 거는 아니었었나요? 그게 그때 예. 당시 상황은 거의 공황 상태 비슷한 뭐 거였어요. 그랬겠죠. 네. 막 여기다가 문짝에다가 네.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랬으니까 네. 그 경찰이 급박한 군이 상황에.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저도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이게 무슨 팔자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그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 앞에 본회의장이 있으면 그 앞에 휴게실이 있거든요. 네. 휴게 공간이 있어요. 네. 거기서 신동국 의원을 봤던 그 기억이 나고 봤는데 전화 받고 나올 때는 안에 있다가 아니 저는 나온 그 걸로. 영상을 본 기억이 그러니까, 나요. 예, 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저는 기억이 왜냐하면 나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5월에 신동호 의원 여기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 네. 그때 저희가 그 질문을 했어요. 네. 본회의장 안에서 좀 의원들 숫자를 세는 것 같은 그거 모습이 숫자 찍힌 것 세면서. 같은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라고 하니까 네. 이제 신동호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들어갔대요. 네, 들어갔겠죠.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와 대화를 했다. 하던 그게 중에. 몇 시쯤이냐? 12시 40분 전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내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통화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이제 어쨌든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와 대화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뭐 들어가 이제 있던 건 맞네. 들어가 있던 들어갔다 거는 나왔네. 들어갔다 나왔든 어쨌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맞는 거죠. 네. 본인이 그렇게 근데 설명을 영상에서 했으니까. 영상이 전화 있으니까. 받으면서 예. 나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그거는 팩트를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봤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국힘 의원 전원이 요 구속은 안 된다는 탄원서를 이제 제출을 했다는 거고. 거기에. 전원이 할 예정이라는 것 냈다라는 같은데. 네, 예정인데 아직 제출은 아. 안 했고 근데 전원이 했다라는 건 좀 저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의총에서 어쨌든 했겠죠, 뭐. 예, 아마 의총에서.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반대 얘기를 할 수가 국민의힘이 약간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영장이 물론 발부되는 게 혐의가 완전히 소명됐다랑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정청래 원내대표가 앞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의도가 확인이 되고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되면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범이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위헌정당 심판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 좀 방어를 하는 네.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영장 기각을 확신한다.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몰이가 막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정치적 파장이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게 반격의 시작이 될 그러니까 수 저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과가 되면 니네는 내란당이다. 통과가 안 되면 니네가 잘못한 거니까 그때부터 대반격에 나서겠다. 이거는 사법부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가지고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그 기각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뭐 생각해 보겠다. 사과든 뭐든 네네네. 이것도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예를 들면 그건 정치적인 행위인데 그 논리의 배후에는 뭐 있냐면 민주당은 야 사법부 배후에 조의대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야 지금 사법부 배후에 민주당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 영장이 발부되면 이건 민주당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야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 영장이 기각되면 이거 조의대의 영향 때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둘 다 맞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법부 자체를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채택하고 불리한 부분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계속 공격하는 거니까 네. 이거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마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당 내지는 내란 동조당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결국 아직까지도 계엄에 대해서 뭐 잘했다란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계엄은 잘못됐는데 뭐 탄핵은 과하다 뭐 이런 입장도 있고 아주 다양한 목소리들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중립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충설이 있을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아니면 X인 영역을 가지고 자꾸 이런 식의 좀 다양한 해석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여전히 반성이 없구나. 그럼 반성이 없다고 하면은 아 여전히 내란에 대한 뭐 향수 내지는 동조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내지는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생각은 제가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은
장동혁 대표만 해도 생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집회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충분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란 동조당이다. 추경호 영장 기각과 발부와 무관하게 네. 그 평가는 별도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우리 김정일 최고는 거기서도 탄압받는 분이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생각에 가혹하긴 하지 마세요. 장동혁 대표의 가혹해요. 뭐. 지금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는 네. 계엄 이제 1년이잖아요. 뭐 진종호 의원, 뭐 네, 안철수 네, 의원, 네. 그다음에 뭐 지도부에서는 양양자 의원, 뭐 개별적으로는 이제 뭐 사과를 하고 뭐 단체 성명도 지금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30명 한 30명 정도.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계속 투쟁이에요. 체제 전쟁을 선포했고 지금 감옥 갈 사람은 추경호가 아니라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네. 잠깐만 들어볼게요.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감옥 갈 사람은 추경호가 아닙니다. 이재명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입니다. 중간중간 잡음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저분들은 왜 저러는 거예요? 양양자, 장동혁, 김민수.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은 지도부인데도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제 당 대표는 no, 명확하게 no인 거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여부 보고 발부 여부 보고 결정한다. 무슨 논리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발부가 영장 발부가 안 되면 사과를 안 안 한다. 하겠다. 아니, 발부가 되면 안 하고 그렇죠. 안 되면 하는 안 되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발- 그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대로 이건 그냥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니 발부가 안 되면 자기네가 잘했다는 건데 왜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해줄 수 있다는 그래도 해줄 수 있다. 개혁에 대해서는 표가 또 필요하니까 해줄 수 있다. 지방선거 때 또 표가 보세요. 필요하다. 우리 당에서도 네. 그 계엄에 저도 그래요. 저희 지역구에 저도 현수막 붙였어요. 뭐라고 불법 계엄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였어. 예. 그리고 김경진 의원도 붙였어요. 예. 그 의원들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서 스스로의 양심에 의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 비난을 받든 뭐하든 그 당으로부터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날 또 마찬가지였고 12월 1년 전에 12월 3일 비상계엄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사람은 주저주저하고 어떤 사람은 겁을 냈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냈고 어떤 사람은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바로는 거의 공황 상태였던 건 맞아요. 네. 갑자기 근데 다들 모여서 거의 뭐 멘붕 상태였던 건 맞아요. 네, 그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메시지 내시는 거 말고 혹시 당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잘 이게 안 돼요? 당연히 제 목소리를 받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몇 분 정말 아주 소수만 애쓰시는 이렇게 계속해서 애써가지고 야 우리 당은 나 같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사실 얘기가 안 돼요. 왜냐면 이분이 파급력이 없거든요 이 당 내에서. 아이, 또 그렇게까지 아니 얘기하니까. 왜냐면 아니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면은 맨날 이거 얘기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올바른 말을 했어. 나도 전직 최고위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어. 자꾸 그 얘기를 먼저 앞서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왜냐면 당의 대표성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전당대회를 정치적인 해서 생각이 지금 나와야 장동혁, 되지. 김민수 등등등 이 윤호개인 세력들이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물론 소수의 목소리가 있다는 건 귀한 그거 되게 일이죠. 그래, 애쓰시는 고마운 일이지만 일이죠. 네, 그거와 네. 변론으로 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장동혁 대표 목소리 크다 그래가지고 진실됩니까? 목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의의 관점이 또 안 맞지만 네. 저렇게 해서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아니,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얻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직 당 자체가. 최고위원이 올바른 말 할 사람이 저기 앞에 나가서 연단해서 마이크를 들고 내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김민수가 나 말이 맞습니다 그 말 하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반박을 못 하잖아요. 장애 집회 가서 그런 얘기하는 거 별 의미 없거든요. 아니, 다 내 말이 동원된 사람 맞습니다. 대부분이니까. 저기 박정화 의원이 했다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양양자 의원도 뭐 던지더라고요, 엄청 보니까. 놀랐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런 모든 장동혁 것들이 대표의 웃겨. 관심은 계엄이 아니에요. 친한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 이제 게시판. 당원 친한 게시판 계열만 다 죽이겠다는 지금 이제 거지. 다시 파묘가 됐죠. 네. 다시 조사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정혁 최고를 또 겨냥한 이 친한계 인사들을 상대로 지금 당무감사 카드 계속 꺼내들고 있잖아요. 다시. 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나 너무 어이가 없을 것 같아. 본인 생각으로도.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신선지를 사이비라고 해서 당원을 폄훼했다? 아시다시피 네. 저 맞는 말 하면 왜 징계를 윤리위 여상원 위원장의 윤리위가 지휘 주고 끝냈는데. 익명의 투고에
선거에 의해서 저를 뭐 감사를 했는데 예. 무혐의로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상원 위원장이 무혐의를 내리니까 뭐 주의 이른바 줬죠, 주의. 장동혁부터 시작해 저 누구야 장해찬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가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그러더니 결국은 그 여상원 위원장이 잘려버렸잖아요. 잘렸죠. 예. 한 달 반을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상원 위원장한테 네. 저 때문에 잘린 거 같아서 그래서 여상원 위원장과 통화도 해봤는데 기사에 났듯이 여상원 위원장은 야 이게 도대체가 그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쫓아내겠다는 민주당과 우리 당 다를 거 하나도 없다 니들. 거기다 또 민주당 갔다 아니 뭐 오시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통화를 했더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끝난 줄 알았더니 뭐 인디언 기우제처럼 또 지금 저에 대해서 이 징계하겠다. 근데 그 내용이 제가 뭐 그 모두에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라는 것은 파시스트적 발상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이 당을 파시즘 정당으로 묘사해서 해당 행위를 했다. 이게 뭐라 그러더라? 그 혐오 표현이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로 당원들이 막 들어왔다는 거니까 그럼 사이비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종교를 폄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실은 제가 뭐 거기에 앞으로도 저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것은 당론을 불복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양심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게 왜 당론을 불복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인지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노동당 그러니까 당성 얘기하는데 그거는 북한 노동당이 하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것도 혐오 표현이고 당을 모욕한 거다라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민주당이 예를 들면 그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중지법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무슨 내란 그 전담 재판부 만든다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야 이거 히틀러가 했던 뭐 국민 뭐 법원하고 뭐 다른 게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라고 비판을 했고 조국 대표가 98점 몇 프로로 당선됐을 때도 이건 북한에서 있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민주적인 선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뭐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당에 대한 상당합니다. 명예훼손이고 그리고 무슨 뭐 혐오 그 표현이고 종교에 파시스트. 대한 그 반대고 그리고 제가 또 긴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장동혁 대표가 만났는데 뭐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손에다 왕자 쓰고 나오신 분인데 그렇지. 갑작스럽게 무슨 기독교 운운하느냐 했더니 이게 대통령의 종교 활동을 희화화했다. 무슨 종교 활동이요? 그래서 뭐 아니 그 왜냐면 왕자 제가 쓴 이제 거예요? 속옷 입고 성경 읽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본인이 회개부터 하셔야지. 그랬더니 그게 다 대통령에 대해서 종교를 희화하고 뭐 종교를 아유. 모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게 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릴수를 둬가면서 하는 거는 뭐 그냥 잘라내겠다 이거겠죠. 네. 한동훈 개 대표적으로 뭐 제가 이제 그 찍혔습니다만 잘라내겠다라는 거. 난 여기저기서 찍혀. 여기서도 찍히고 저기서도 찍히고. 갈 데 여기서는 안 없어. 찍혔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거 어떻게 되는 김종혁 거야? 위원님을 보면서 쿠팡도 못 가고. 제 3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3년 전이요? 제 3년 전의 모습을. 아니 왜냐하면 네. 지금 입틀막 당하고 계시고 또 모든 기준이 윤석열 기준이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님한테 이제 박해를 가하는 건데 제가 3년 전에 당에서 당했죠.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당시 이준석 축출 국면에서 윤리를 가지고서 그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예언했어요. 앞으로 이 당은 이게 선례가 되면 다 윤리 통해 가지고 정적 제거할 것이다. 근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 제가 2년 전에 보수의 종말 책을 썼을 때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이 당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진작에 했던 건데 이게 지금 2년이 지나서 또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가고 지금도 침묵하고 있는 저 기회주의자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 그 다음 차례 또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또 당권 잡으면 또 축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당 자체가 정말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다시는 복구가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이건 정말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여당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건강하게 여당을 비판하는 이 견제적인 세력이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 힘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결국 친한계를 전부 다 몰아내고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겠다, 전 대표 쫓아내겠다는 것밖에 사실 안 보이거든요. 내각에. 그러면 당무 게시판 감사를 뭐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간지 해가지고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우리 김정혁 대표 저기 시고 같은 경우는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더 세게 해가지고 뭔가 몰아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럼 그 일단의 세력들이 이제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렇게 딱 가버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당에 도대체 누가 남는 거예요? 이 당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윤호개인만 거예요? 남겠죠. 윤호개인. 알짜들만 너무 남겠죠. 걱정해요. 그래서 인증된 사람만 남는 거죠. 인증받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가능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가처분 저를 신청. 예. 징계를 했을 때 제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걸로 징계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럼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할까요? 뭐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제가 아니 그분은 뭐 법조인이니까 저는 비법률가인데도 상식적으로 볼 때 그냥 그 언론인을 했던 상식으로 볼 때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당이라는 건 뭐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왜냐하면 1년 전에 불과 1년 전에 한동훈 대표가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를 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또 확 바뀌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12월 3일에 비상계엄 1년입니다만 저한테는 그 1년이 정말 악몽 같거든요. 그리고 그 63%는 어디 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건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분노감 같은 것도 이렇게 이거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투표율이라는 게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개 조금 공격을 당하면 소극적인 분들은 투표를 참석 안 하고 그럼 대개 한 40% 정도 투표를 하잖아요. 당원 전체에.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지지했던 분들이 뭐 나는 좀 쭈뼛쭈뼛해서 투표장에 안 나오거나 그러면 목소리 큰 분들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40% 투표에서 그때 뭐 한 30, 40%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다 따져보면 그렇게 높은 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목소리 큰 분들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한동훈에 대한 반감의 역사는 이제 거슬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까지 가잖아요. 그 최근에 나온 거죠. 이게 전화기만 하고 넘어갈 건데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한테 텔레그램에서 자기 수사 관련해서 그러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텔레그램 보내서 수사 가지고 쪼고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나고 나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장관한테 텔레그램 보내서 이렇게 될 걸 한동훈이 사악한 의도를 갖고 네. 2년을 끌었다. 뭐 이런 텔레그램이 사악한 의도를 갖고 네. 근데 뭐 빨갱이라 있었다라는 그러고 게. 사악하다 그러고 네. 별별 말을 다 했더라고요. 죽이겠다고 잡아오면 그러니까.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총 쏘겠다고까지 했는데 뭐 온 얘기 누가 무슨 얘기 누구한테 못하겠어요. 사악하다고 합니까? 본인을 돌아봐야죠. 진짜 네. 양심없어. 근데 저 사람을 아직도 못 놓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도대체 뭐냐고요.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민주당이 저 힘들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법사위, 법사소위에서 이 관련 법안들이 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을 퇴장을 했고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 보니까 일단 핵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이게 2심부터 하겠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부터. 1심이 진행 중이라도 선고기일이 잡힌 사건이 아니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꾸려진다면 넘기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그리고 길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있겠네요. 뭐 재판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2심이 진행 중이면 근데 그건 이제 당연히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기고 2심부터는 넘기고 1심도 선고기일이 안 잡히면 그냥 넘긴다. 요런 근데 그게 내용의 갤럽에서 네. 말 끊었으면 하는데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실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립한 게 맞냐 안 맞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투표했을 때하고 이번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오늘인가 뭐 나온 얘기로는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게 46% 정도로 많다 더 재판 맞다고 과정들을 쭉 보시니까. 보다가,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못 믿겠다가 결론은 이 재판부에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믿어줬는데 그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 헌법재판소 가면은 위헌 날 가능성이 많아요. 아,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한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재판을 그 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 네. 네. 아니 그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 관련자들이지 물론 윤석열과 네, 네. 그 주변에 이제 같이 한 사람들이지만 요 사람들만을 위해서 법을 만든 거 그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특별법으로 재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이 사람들을 위한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저는 되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달라야죠.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 네. 이제 처분적 법률을 말씀하시는 건데 특정 개인을 타겟해서 만들 때는 위헌 소지가 크죠. 근데 네. 이거는 위헌 소지가 적은 게 지금 사법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입법적 조치로 이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것도 법원의 의사를 많이 반영한 대신에 조의대의 영향권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제 이런 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정책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고 문영배 전 헌재 재판관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묻고 있는데 자꾸 독립으로 답을 하면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평행선 아니냐. 저도 사법부가 좀 대화가 되고 양심이 있으면요. 문영배 재판관님처럼 좀 걸러낼 사람 걸러내고 또 신뢰할 사람 신뢰하고 그럼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세게 하겠어요. 사법부 흔들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 조치도 안 하면서 그냥만 묻지마식으로 믿어달라고 하니 지금 재판도 중계되고 있죠. 국민적인 여론도 차차차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후보들만 올리고 결국 도장 찍는 건 조의대 조의대가 대법원장. 찍습니다. 예, 그렇죠. 대법원장이 예, 결국에 대법원장이 있고 고르는 조의대로부터 거예요.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 근데 그래도 뽑는 후보군을 네. 일단은 조의대가 2,500명 샘플 중에 자기가 고르는 거하고 한번 필터링을 해서 올린 사람 중에 고르는 거는 다르고 사실 그것도 맘 같아서는 조의대 대법원장한테 임명권 주기도 싫은데 위헌성을 최소화하고 소거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일단 네. 후보자 추천위를 꾸리는데 총 9명인데 법무부, 헌법재판소,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에요. 원래 이제 민주당이 원래는 이제 추천 주체를 국회를 국회, 포함시키려다가 이제 뭐 조금 시비가 있으니까 위헌성 빼고 이제 법무부, 헌법재판소,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하고 그걸 대법원장 임명하는 방안을 어제 통과시켰죠. 네. 저는 위헌성이 없다고 봐요. 이 많이 정도 되면 좀 미진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네.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이 네. 좀 다를 수 그거야 있어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할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것이 위헌 심판이 나게 되면 재판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은 다 무효화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아마 그 지금 이제 말하는 내란 재판 이런 것들은 또다시 네.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과연 현명한 정치적 판단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중계도 되고 있고 1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직위원 재판부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그 내용의 어떤 중계를 통해서 진술을 듣고 있고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무슨 뜬금없는 판결을 내리리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인 신문 같은 거를 할 때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신인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제가 검사고 얘가 변호사면 실질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신인규 변호사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입증을 위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런 행동들을 좀 방해하거나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면서 증인 신문 자체가 막 원래 2시간이면 끝날 거리가 막 계속 쓸데없이 막 늘어지면서 변호인들이 이걸 되게 방해하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요증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요증 사실을 저 사람의 입에서 끌어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증인 신문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끝이 나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직위원 재판부에 그걸 봤어요. 무슨 재판을 저렇게 해야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네, 바로 그리고 그거예요. 이진관 재판부의 재판도 봤어요. 아 네. 재판 저렇게 해야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2심에 가서 또 만약에 2심 재판부도 직위원 재판부 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모르죠. 심한 사람 있을 수 변호사들이시니까 모르죠. 수많은 판사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우리가 내 생각에 맞는 사람만 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진행을 하는 사람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판사 중에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요. 네, 다 판사 출신. 그리고 장동혁, 김기현 장동혁.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장동혁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최근에 그 울산의 지역위원장 된 그 김태규 전 그 방통위 부위원장 아, 그 사람들 다 판사 출신입니다. 오히려 사실은요 직위원이 수단 마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사법부가 문제 있는 거를 행정처를 통해서 바로잡고 윤리감사관실도 있고 본인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면서 김종혁 의원님 말씀도 문제는 있지만 2심 가서 바로잡을 거야. 아니 만약에 그거는 역으로 못 믿어요. 바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결자해지를 법원이 하면 이런 것까지 논란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국익 낭비입니까? 위헌 소송까지 간다는 것도 국익 낭비잖아요. 얘기했는데 법원 그러니까 조의대 행정처나 책임이죠 이건 이런 사실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정치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판사였다라고 얘기하면서 판사 전체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가 판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직위원이 공격하지 가장 최악의 케이스라고 보기에는
더 악의 더 나간 케이스가 전 있다고 보는 이게 겁니다. 악이라는 것도 너무 주관적인 평가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기현 판사 재판을 보면서 이거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무슨 악마화하는 것도 저는 아니 그럼 잠깐만 제가 이것만 할게요. 아니 언론도 잠깐만 마찬가지고 네. 이거 할게요. 아니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악마화가 아니라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에서 4,000명 설문조사했을 때 꼴찌했잖아요. 법원장 평가. 그게 악마화입니까? 아니 꼴찌를 했어요 평가가. 그러니까 그게 다 대중의 법원 가족들의 평가인 거고 저도 변호사의 한 사람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 중계되는 거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런 재판을 하느냐. 네. 정말 이건 최악의 재판이다라고 제가 규정할 수 있는데 그걸 악마화라고 하시면은 반론을 뭐 네. 여쭤볼게요. 지기현 판사가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훌륭한 재판관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건 맞는 옛날에 겁니까? 그랬어요.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옛날에. 당시의 상황에서 지기현 지금도 재판장이 이번 진행했던 상황에서 것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 그 법원 노조가 중심이 예, 돼서 혹시 그러면 우리 김정일 최고위원한테 좀 여쭤볼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 이제 제일 논란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일반 사건이라면 1심에서 이런 결론 나도 좀 잘못됐어. 어쩔 수 없어.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2심에서 다른 제대로 된 판단 받자. 이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란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의미나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 혹은 뭐 전 국민한테 줄 만한 어떤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라 1심조차도 그냥 다른 사건들처럼 단순히 1심은 좀 잘못됐으니까 2심에서 다시 이게 좀 안 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럴 예. 가능성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근데 그 말만 어떻게 믿어요? 판결은 예. 유죄나 무죄나인데 유죄일 경우에 그러면 내 그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닙니까? 형량을 무슨 판사가 아니 정해서 공소기각으로 빼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는 뭐 저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무죄로 아니고 해줄 수도 있는 결론이 거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법 판결이 신뢰를 받으려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제대로 됐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재판부는 저는 이 재판부도 유죄라고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저는 무기징역은 나올 거라고 봐요.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전까지의 이 과정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실제로 법원 노조에서 그 공무원들이 3천 몇백 명인가가 이런 재판 나 처음 봤다. 무슨 이게 내란 재판이냐. 내란 재판을 왜 이렇게 희화화시키냐라는 말을 해요. 직접 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분의 과정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건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이해하는데 문제인데 예를 들면 놔두자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재판 개입 혐의로 해서 그 민주당이 제일 문제 삼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때? 이거 재판 이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좀 살살해야 되겠어, 연장해야겠어라고 얘기해서 부족한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는 자꾸만 당신이 말이야 뭐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게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정치권에서. 그거는 옳은 겁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희대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 상황하고 양승태 한동훈 대법원장 검찰 사건하고 때 다른 구속시킨 얘기예요. 거잖아요. 예, 네. 그건 여기서 좀 끌어들이지 여기서 알겠습니다.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이거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네. 뭐 지기현 재판장 뭐 변호사들한테 평가 좋게 받았다 하시는데 전 이런 의심도 들어요. 늘 변호사들하고 룸살롱한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변호사들이 발도 넓고 네. 성격이 좋다면서요. 여튼 뭐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에 변호사들이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을 수도 있겠으나 아니요, 지금의 그때 지기현의 당시에 재판은 서울에서 별개로 평가해야 된다고 1등을 받았을 봐요. 때는 그냥 이제 아무 의미 없어요.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나 이런 거를 공평하게 들어준다 이제 이런 정도였지 지금처럼 심하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바꿔지지 없다고 않았어요. 해요. 여튼 이 재판에 대해서 일단 모두 1심 문제 있다는 거 선고는 인정하시는 것 같고요.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지만 네. 재판 과정이 중계가 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도. 네. 근데 이제 그 우려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했을 때 이제 뭐 질문하는 입장에서 질문 드리자면 이게 어쨌든 위헌 시비가 있다 보면 윤석열 측에서는 헌재로 이걸 끌고 갈 테고 그랬을 때 이제 헌재가 만약에 법률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의 파장을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득이하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구더기 무섭다고 우리가 장 못 담그는 거 네. 아니듯이 위헌성을 왜냐하면 사법부에게 자정 시간 충분히 줬고 안 했잖아요.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으로서 이것은 위헌성이 최소화된 그 당연히 이거는 네네네. 합헌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세 분 다 문제는 있는데 네. 두 분은 그러니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우리 김정일 최고께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 조치 취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네. 재판부도 저는 좀 원래는 세모였던 게 전 원래 지기현 탄핵 전 조희대 국정조사를 외치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내란 재판부로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차선책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뉴스가 좀 더 많았는데 요 정도에서 직위원들 한번 얘기만 나오면 블랙홀이야 블랙홀. 소트가 다 직위원이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많다니까요. 문제라는 이거는 거예요. 문제 많은 건 누가 몰라요? 국민의 대법원장이 반증이야. 조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화내지 마세요. 맞았는데 2차 저희한테. 특검도 있고 제가 오늘 조용히 하기로 했는데 제가 사실 진짜 떡도 받으시고 그래서 나는 떡도 못 받고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조용하기로 했는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욕바지 세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께 요걸 좀 선물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네, 오늘 집에서 잠을 잘 못 주무실까 싶어서. 잘 잡니다. 여기 이제 뉴퍼마켓 휴테크 눈 마사지기인데 요즘 뭐 스마트폰 워낙 많이 보시고 컴퓨터 많이 보시고 하다 보면 눈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무실 때만이라도 아니면 뭐 주무시기 전에 잠깐 한 30분만이라도 이렇게 눈 마사지 같은 거 좀 해주셔서 눈의 피로를 조금은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온열 기능이 있어서 따뜻하게 눈 주변에 이렇게 눈꺼풀에 보면 이게 기름샘 같은 게 있거든요. 제 이제 눈 전문가잖아요. 거의 준 의사입니다, 제가. 그러네. 예, 워낙 병원을 많이 다녀갖고. 근데 이제 요 눈꺼풀에 그 기름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따뜻하게 해주면 그게 이제 잘 좀 녹으면서 뚫립니다. 네. 그런 것들 그래요? 해주시면 미리미리 하셔야 저처럼 안 되고 네. 병원 안 다녀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공기압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니까 눈꺼풀 주위에 아주 시원한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휴식 사운드도 재생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새소리 혹은 뭐 물소리 이런 것 자연의 소리와 함께 눈을 좀 쉬게 해주신 시간. 진짜 여러분 눈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루에 깨 있는 시간은 계속 일하는 거잖아요. 눈이.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사고 싶다. 진짜 쇼 잘한다. 네, 그래서 본인의 건강을 팔아가면서 네. 자 이렇게 딱 접으면 요즘 패딩 주머니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네, 갖고 다니시면서 틈틈이 눈 피로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행기 타거나 기차 타거나 할 때 이거 하고 오래 있으면 이동하시는 괜찮으시네. 네, 요게 원래 가격이 꽤 나가는 건데 요 회사에서 어디 납품을 대량으로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됐대요. 아이고. 그래갖고 저희한테 싸게 29,800원에 28,900원. 28,900원에 치킨 거의 한 마리에 저 배달비하고 뭐 약간 치킨 치즈볼 뭐 추가하면. 추가하면 거의 뭐 이 돈입니다. 맞아요. 치킨 한 마리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 마사지기로? 또 치킨 광고 들으면 뭐라고 말할까? 그럼 또 있어요. 그때 또 있어. 예, 그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눈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뉴퍼마켓 휴테크 눈 마사지기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떡 정말 잘 먹겠습니다. 일단 잘 먹어. 네, 지원 아빠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욕바지 많이 했는데 꿋꿋하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